여러분,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 머니 히스토리입니다. 진정한 부를 쌓아 올리는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한 문장으로 열어보죠. 모든 것이 이길 만큼 사졌을 때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부상은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 아래 그들의 효율성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였죠. 잠들지 않는 도시,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조립 라인, 그리고 해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가격. 결국 서구의 경쟁자들은 저건 못 이기겠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규모와 규율,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경제라는 이름의 엔진 마력으로 바꿔버린 문명의 대전환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적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강점, 즉 모든 것을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크게 만드는 그 능력이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머니 히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전쟁터이자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중국의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가 그 한계점까지 내몰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미래를 담보로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장만을 보상하는 시스템.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스스로를 소진시킬 때까지 효율성을 최적화하면, 즉 효율이 자기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중국 경제 기적의 서막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은 공산당 전체회의 연단에 서서 사회주의의 가장 깊은 금기 중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애국이다.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적 대변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농부들은 기업가가 되었고 시골 논밭은 공장지대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그 다음은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거대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값싼 노동력, 끝없는 인력, 그리고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열정적인 정부.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중국은 몇 개의 경제 특구를 열었습니다. 규칙이 다른 작은 실험 도시들이었죠. 중앙계획도, 관료주의적 갑질도, 이념적 순수성 검증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품을 만들어내는 것. 결과는요? 너무 잘 작동해서 문제였습니다. 인구 3만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로 폭발했습니다. 20년도 채 안 되어 이 성공 공식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성이 자신들만의 경제 부흥을 원했고 모든 도시가 제2의 선전이 되기를 꿈꿨죠. 지방 정부들은 빚을 내서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고속도로, 발전소, 산업단지, 모두 더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중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철강, 석탄, 구리, 석유 등 세상의 모든 원자재 수요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죠. 살아남고 싶은 서구의 모든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제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멈출 수 없는 상승세의 이면에는 위험한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이란 다른 모두보다 더 싸지는 것이라는 잔인한 공식이었죠. 각 지방정부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땅값을 깎아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심지어 노동자의 임금까지 깎아주는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기업들은 마진을 줄이고 품질을 타협하고 이익을 포기하면서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모두가 성장을 쫓았지만 아무도 지속 가능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보라는 탈을 쓴 바닥을 향한 경주, 즉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매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와 서구 임금의 몇 분의 1만 받고도 하루 12시간 노동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항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구 소비자들은 기적을 맛봤죠. 5달러짜리 티셔츠, 300달러짜리 아이폰, 인플레이션 없는 풍요라는 환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마도 10번째 쇼핑몰과 100번째 제철소가 지어질 무렵 시스템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중독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5년경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 전체가 전 세계의 수요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혁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인 몸부림, 즉 절망 때문이었죠. 이익이 사라져도 공장들은 생산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죠. 물량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 사회를 묘사하던 한 단어가 경제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권, 영어로는 인볼루션입니다. 여러분, 내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적게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세계에서는 더 적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혁신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되어버린 상태. 과거에 내권은 중국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보상을 얻기 위해 자신을 탈진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우리 MZ세대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죠? 남들 다 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새워 스펙 쌓고 자격증 따는데 막상 취업시장에서는 다들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내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산업 전체로, 시스템 전체로 번진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위한 제로섬 게임에 갇힌 산업 부문들. 여기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가격뿐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모두 중국의 새로운 경제를 상징하는 아이콘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들, 그중 다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비슷한 제품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서로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팔기 위해 가격을 후려쳤죠. 마진은 사라졌지만 누구도 감히 생산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생산량이 곧 정당성이 되는 시스템에서 생산을 멈추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 즉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은 스스로를 먹고 자랍니다.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경쟁사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익은 붕괴하고 임금은 정체됩니다. 소비자들은 잠시 환호하겠죠. 하지만 이내 깨닫게 됩니다. 이 값싼 풍요의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번영이라는 것을요. 중국은 산업적 내권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효율이 이익을 잡아먹고 생산이 목적을 집어삼키는 자기 파괴적인 고리. 이건 더 이상 혁신을 향한 경주가 아닙니다. 바닥을 향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한 모든 경주가 그렇듯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이제 원가 이하로 팔리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전기차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텅 빈 주차장에 쌓여있는 이유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똑같이 쪼그라드는 내수 시장을 놓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록적인 수출에도 불구하고 산업이익이 20% 이상 급감한 이유입니다. 모두가 가장 저렴해지기 위해 경쟁할 때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격뿐이니까요. 이건 자본주의의 폭주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전에도 겪어봤다는 겁니다. 2000년대 석탄과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이 가격을 바닥으로 밀어냈을 때 베이징 정부는 강제로 개입하여 생산 능력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광산을 폐쇄하고 공장을 합병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죠. 그건 경제적 응급수술이었습니다. 국가는 완전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한 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는 환자가 단일 산업이 아닙니다. 성장 모델 그 자체입니다. 공장은 엑셀 시트가 문 닫으라고 해서 닫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허락할 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수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임만을 보상합니다. 설령 그 움직임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진짜 숫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추락하는 이익, 정체된 임금, 치솟는 부채. 하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계속 생산하라, 계속 성장하라, 계속 믿어라. 왜냐하면 이 기계가 멈추는 순간 환상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효율성 기계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경제. 밖에서 보면 여전히 성공 신화처럼 보입니다. 기록적인 수출, 반짝이는 신축 공장들, 그리고 대륙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파이프라인.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익률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더 이상 불을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존의 불을 매년 더 빠르고 더 얇게 재활용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과잉 생산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과잉 생산은 결점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태양광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은 전 세계 총 패널 수요의 2배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가격은 1년 만에 거의 40%나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은 단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파산했죠. 하지만 거대 기업들은 계속 생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 있는 지방정부가 일자리와 생산량 수치,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환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기차를 봅시다.
100개가 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점점 쪼그라드는 똑같은 내수 시장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내리고 다른 이들도 따라 하도록 압박합니다. 정부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보조금으로 개입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이 악순환에 기름을 부을 뿐입니다. 더 많은 공급, 더 낮은 가격, 더 얇아진 마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죠. 2024년 상반기 중국의 산업이익은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수출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공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상품을 출하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질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무기화된 효율성이라는 기술을 마스터해왔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여 핵심 산업을 경쟁자들이 나가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오래 살려두는 전략이죠. 이건 분기별 이익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전략적 독점에 관한 전쟁입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산업에서 베이징은 단기적인 손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 시장의 통제권입니다. 지방 정부들은 수십억 위안을 공장, 저리 대출, 세금 감면에 쏟아붓습니다.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논리는 무자비합니다. 시장을 물량으로 뒤덮고 모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민간 주주와 단기 이익이라는 족쇄에 묶인 서구 경쟁자들은 이 게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단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생산에 의존하게 되면 중국은 독점 기업이 늘 해오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좌지우지하며 같이 사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철강, 희토류, 조선업에서 중국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각본입니다. 각각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가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할 때까지 가격으로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낡은 산업재가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전지, 전기 구동계, 바로 21세기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미래의 소재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천재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제국이 돈을 잃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략적일지라도 시스템이 썩기 시작하기 전까지 말이죠. 모든 산업 부문이 정부가 손실을 메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효율성은 중독이 됩니다. 기업들은 혁신으로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생산성은 정치가 되고 국가 전략과 국가 부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가격 전쟁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재정적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공장을 살리기 위해 쓰는 모든 위안은 내일의 안정성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버전의 중국 함정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때 중국이 시장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전략이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자국 경제를 집어삼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손실 위에 세워진 지배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유예된 붕괴일 뿐입니다.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수요의 붕괴가 아닙니다. 목적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목적은 관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단계가 움직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히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지방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공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국영은행은 대차대조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공장들이 계속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완전 고용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일해야 합니다. 이 사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멈추면 나머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많은 생산량, 더 많은 번영이라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명제를 믿는 척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자본주의 뒤에 숨은 정치적 논리입니다. 생산은 통제의 증거입니다. 성장이 주춤하면 국가는 후퇴하는 대신 또 다른 공장을 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뜨립니다. 민간 부문이 망설이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신용으로 개입합니다. 모든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더 큰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단순히 부를 창출하는 엔진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회계약에는 단 하나의 조항만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라. 그러면 인민은 계속 믿을 것이다. 이 계약은 성장이 소득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는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단지 더 값싼 상품만을 만들어낼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역설은 잔인합니다.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임금과 수요를 억누릅니다.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출한 나라가 이미 구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면 할수록 글로벌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과거 서구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상점을 가득 채우고 중산층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이제 그 똑같은 풍요가 약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공장들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신흥시장은 자국의 산업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값싼 것에 대한 전 지구적 대가는 침체입니다. 중국이 이 함정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발명했죠. 이 패턴은 제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영국의 석탄 산업은 한때 세계 시장을 물량으로 뒤덮어 가격을 너무 낮춘 나머지 영국 광부들조차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결책은 식민지, 즉 과잉 생산을 흡수할 포로 시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기적적인 경제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잉 생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소비를 멈춘 고령화 인구,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잃어버린 20년이죠.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의 몰락은 침략이 아니라 과잉 생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노동으로 경작되는 거대한 토지에서 너무 많은 곡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붕괴했고 공화국의 등뼈였던 소농들을 파산시켰습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불균형 속으로 먹어치운 셈입니다. 효율성을 마스터한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잠시 최적화를 멈출 수 있는가? 중국의 지도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없이 리밸런싱, 즉 투자주도 성장에서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리밸런싱에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야말로 성장에 중독된 시스템이 갖지 못한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혁신과 소비를 향해 배의 키를 돌리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인프라,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주방에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중국에서 가장 과잉 생산되는 상품들, 즉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이 바로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붕괴하고 기업이 도산하면 녹색 혁명조차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더 저렴한 기술을 얻지만 그 대가는 중국 자신의 수익성입니다. 값싼 풍요는 함정이 됩니다. 부를 창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는 동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면 효율성은 미덕에서 질병으로 변합니다. 중국의 문제는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높은 것입니다. 생산은 통달했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제국. 전 세계를 상품으로 뒤덮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수익성 있게 만들 충분한 수요는 창출하지 못하는 시스템. 여기에는 잔인한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 즉 끊임없는 경쟁이 이제는 아무도 부유한 상태로 오래 머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 정체성이 되고 생산이 목적을 대체하고 진보의 척도가 아무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발전이 아닙니다. 산업적 규모의 내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제국들처럼 중국은 너무 싼 것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는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 균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최적화할 때 결국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